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지 엿새가 지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의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정리한 뒤에 그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피격 해수부 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처음 전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입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하루 만에 사과 통지문을 보내온 건 북한 역시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끝나지 않게 이 사건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공동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 해결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는데 당장 제도적 남북 협력까진 아니어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최저선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끊어진 군사통신선을 우선적으로 재가동하자고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군사통신선이라도 빨리 복구해야 우발적인 군사행동, 돌발적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에선 월북, 시신훼손 이런 민감한 단어들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가능성을 열어둬야 북측의 공동조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네,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나온 문 대통령의 입장, 과연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사건 발생 6일 만에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청와대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실종 이틀 만인 지난 24일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이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금요일에는 서훈 안보실장이 각각 국민께 송구하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과를 했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알고 있다.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는데 국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실관계 규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걸 강조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진다면 향후 대화의 단초 또는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오늘 월북이나 시신 훼손 같은 민감한 단어를 안 썼단 말이죠. 자, 신중하거나 혼선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남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갔는지 그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을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즉 월북이나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의 첩보를 믿더라도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북한의 공동조사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시신 훼손에 대해선 우리 군의 첩보가 좀 더 명확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군 통신선 복원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자, 이번 사건을 이제 어떤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네, 현재 남북 간에 남아있는 연락 채널은 이번에 북한의 통지문을 받았던 국정원 통일전선부 라인뿐입니다. 다만 이 라인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급할 때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 6월 끊어졌던 군 통신선의 경우 매일 2차례씩 시범 운영을 했었고 상시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다급할 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에서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우발적 군사 충돌, 또 돌발적인 사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 기능의 복원과 함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 역시 함께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군이 북측바다에서 이 씨를 발견한 시점과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시점, 이 6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여러 의문과 비판이 나오자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 대응에 급 반전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한미 첩보를 분석한 결과 이 씨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시신 훼손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종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보의 출처는 밝힐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합참은 민주당의 민간인 피살 사건 공동조사 특위에 이번 사안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군은 이 자리에서 구명조끼나 부유물뿐만 아니라 북한 측 함정의 대화 내용 등 월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북 간 설명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측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판단했지만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첩보에 대해 더 확인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시신 훼손 부분은 월북 의사를 확인한 감청과 달리 구분이 어려운 다양한 첩보 정보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발견되고 사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군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은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 군은 뭐 했다는 것이냐? 이에 대해 군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는데 상황이 급반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이 씨가 북측에 발견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갑자기 총격을 가해 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우리 군 실무자가 이 씨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수집한 2시간 뒤 북한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군 당국은 북한도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답을 하지 않는 게 거절의 뜻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배경이 뭔지 이남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동조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그래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으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는 게 중론입니다. 경계 수칙에 따라 총격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넘게 표류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북 간 차이가 가장 극명한 시신 훼손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으로선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경 경계 행위 중에서 일어난 총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 공동조사를 허락할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공동조사에 전례가 없는 만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첫 단추를 꿰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북측 해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시신은 불태워졌고 부유물도 타버렸고 어디 가서 오겠어요. 흔적이 없는데. 그리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북한은 자기네 해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러지. 국방부도 실제 공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아 실무 준비조차 착수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공동조사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언급해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를 계속하는 건
엇갈리는 사건 정황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에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의 단초는 마련돼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면 등을 통한 간접 조사나 군 통신선 재개통 정도가 북한이 응해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후속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공무원 이 씨와 관련해 무엇이든 찾아내기 위해서 해경과 해군이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주변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경찰이 내일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주황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위 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해군 항공기가 발견해 해경에 통보한 겁니다. 해경 경비정이 가까이 가 확인한 결과 창틀로 추정되는 나무 재질의 물체와 플라스틱 부유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과 군은 선박 45척과 항공기 6대, 연평도의 어선까지 동원해 8일째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씨의 행적과 관련된 수사도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채취한 지문과 밧줄 밑에 있었던 이 씨의 슬리퍼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이 씨의 심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검색 기록이 공용 컴퓨터에 남아있는지 디지털 증거 분석에 주력하면서 실종 사흘 전 고장난 배안 CCTV 2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씨의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무궁화 10호의 당직 교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무궁화 10호와 구조가 같은 선박 내부를 점검하면서 교대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국 4시에는 이제 당직 교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해경은 군 당국에 월북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기관은 열람 범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내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는데 가장 갈등이 심한 건 우리 정치권 여야 사이입니다. 북한 규탄 결의안을 두고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야당은 여당이 결의안에 문구를 넣고 눈치를 보고 있다 하고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추가했다면서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이른 아침부터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는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선 긴급한 대북 규탄 공동 결의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여당이 반대했던 본회의 현안 질의를 미룰 수 있다는 거였고 여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현재도 유효합니다. 긴급하게 여야 원내 협상이 이뤄졌고 야당은 재차 브리핑을 통해 결의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교류 협력, 남북 상생을 원한다면 민주당은 얼버무리지 말고 대북 규탄 공동 결의안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데 일치하는 듯 보였던 원내 수석 대표 간 담판은 10여 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약속과 달리 추석 직후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고집해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고 온 결의안에는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말이 없어 북한의 책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맹탕 결의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시신 훼손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민주당. 북한의 책임과 정부의 부실 대응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쟁점, 본회의 현안 질의 역시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 여야가 만날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이번 사안에 대한 민심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여야는 다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 끝에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를 쓰거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요. 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시절 휴가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 동부지검은 3번의 휴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전 국회 보좌관, 아들 서모 씨 등 4명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추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존기한이 지난 통신 내역 대신 국방 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상담콜 녹음 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다였습니다.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언급된 건 아들 서 씨가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는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고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려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틀 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던 추미애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면서 특검의 재수사를 요구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다시 여야 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에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0명으로 48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406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 이 중에 101명은 최근 한 달 반 사이 수도권 유행으로 숨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와 이 독감에 동시에 감염됐던 사례가 국내에서도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망률이 43%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이때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됐던 사람이 3명 있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둘 다 양성 나온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겨울에도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동시 감염 사례는 중증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선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됐을 경우 사망 등 중증 위험을 높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최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 19,000여 명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독감을 앓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58% 낮지만 일단 동시에 감염되면 사망 위험이 급격히 치솟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바이러스도 감염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독감만 걸렸을 때는 사망률이 5%, 코로나19만 걸렸을 때는 사망률이 27% 더 높아졌는데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감염됐을 때는 사망률이 43%로 치솟은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동시 감염은 적지만 일단 동시 감염이 되면 인체를 동시에 공격해서 상태를 더 중증 사망 위험을 높인다. 우리 방역 당국도 겨울이 되면 건조하고 낮은 온도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동시 유행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실천이라거나 하는 그런 점들이 유행의 크기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을 어떻게 구분하고 치료할지 의료계와 진료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이 됐죠.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요. 특별 방역 첫날인 오늘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한 식당. 다닥다닥 붙어있는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마주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거나 마주보는 좌석을 비우라는 방역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저희가 계속 점검할 테니까요. 오늘 중으로 딱 정리해놓으세요. 근처 또 다른 식당. 이미 한 달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전자출입 명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뭐 태블릿 PC를 주시던가 뭐 이거 지원도 없고 무조건 하라 그러시면. 이건 태블릿 정부에서 지원해서 문제가 아니고 개인 휴대폰에 다 깔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다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거를. 식당 주인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경고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가 없는 건 물론 손으로 쓰는 명부조차 부실한 식당도 쉽게 발견됐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도 아까 통화해본 결과 사용 안 한다고 했네요. 9월 11일 이후로 지금 수기 명부도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일부 소규모 커피숍은 좌석 간 거리 두기가 준비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방역 수칙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혼동도 있고 또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홍보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가족 모임과 여행을 두 가지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 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도 다음 달 11일까지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백지 신탁했다는 명분으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8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백지 신탁 내역을 전수조사해봤더니 매각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임기 중엔 백지 신탁을 명분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임기가 끝나면 주식을 돌려받고 있는 건데요.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철강 도소매업업체 대주주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5억 5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농협에 백지 신탁했습니다. 상임위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친기업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사협력과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대단히 많은 이런 국정조사를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가. 당시 주 의원은 백지 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반박했지만 신탁한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주 의원은 임기 뒤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 최 의원의 가족은 현대자동차에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 2개를 운영하는데 역시 백지 신탁을 했다가 임기 종료 뒤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최 의원은 국회 미래자동차 포럼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노조 파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가업 승계 유도와 관련이 있는 상속세 공제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19대 20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한 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 끝에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백지 신탁한 주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백지 신탁을 맡긴 정부 고위공직자 25명 중에서도 매각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백지 신탁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 기업의 주식인데다 강제 매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매각돼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백지 신탁을 명분으로 이해 충돌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백지 신탁 등 제반상의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 회사들과의 이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 매각 사례가 거의 없다면 백지 신탁 행위가 직무 관련 상임위 활동의 근거가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지 신탁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으면 관련 상임이나 직위에서 업무를 배제시킴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백지 신탁으로 이해 충돌을 피해가려 했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총액은 모두 2,00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수주 금액이 1,034억 원이었고 서울시 474억 원, 광주시 12억 원 등 지자체 수주가 968억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끊기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금 132억 원을 들여서 비상발전차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규모 9.0의 대지진이 몰고 온 지진 해일이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물에 잠겨버린 원전은 전기가 끊겼고 냉각 장치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진 다음 날부터 과열된 원자로가 잇따라 폭발한 최악의 원전 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기 공급이 가능한 이동형 발전 차량 도입을 추진한 계기가 됐습니다. 최소 일주일, 그러니까 168시간 동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용 장치를 원자로마다 배치해둔다는 방안입니다. 지난 2018년 경쟁 입찰을 통해 STX 엔진이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한수원은 올해 초 세금 132억 원을 들여 차량 4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납품 전 한 대를 지정해 실시한 성능 실험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보한 STX 엔진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발전 차량은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지만 실험 도중 6번이나 멈춰섰습니다. 그런데도 STX 엔진 측은 납품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성적표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량품이 납품이 된 건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속단을 하실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수 과정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는 납품 전 실험 과정을 CCTV 등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실험이 다 끝날 때쯤 나타나 이미 조작된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이후 다행인지 불행인지 긴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 불량 제품인지가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측은 뒤늦게 외부 제보를 받고 나서야 STX 엔진에 사기를 당한 거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납품을 받은 지 반년이 넘은 뒤였습니다. 감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해보니 그런 개연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STX 엔진 측은 실무진이 시험 성적표를 조작해 납품을 마무리했다면서 회사 경영진이 지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이니까 그건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한수원 측의 묵인과 담당자들의 유착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를 고치는 동안 보통 렌터카를 빌려 쓰는데 사용 기간이나 비용을 두고서 수상한 게 많습니다. 입원을 해서 차를 몰 수가 없는 기간에도 빌려주고 내 차를 몰아도 되는데 굳이 빌려주는 아무튼 최대한 오래 쓰도록 하는 건데요. 경찰이 렌터카 회사가 개입한 보험 사기는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운전자 최모 씨는 주차된 차를 출발시키다 뒤에서 오던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이 찌그러지고 뒷문 쪽이 긁혔습니다.
과실 비율은 방향을 튼 최 씨 측이 80%, 피해자 측이 20%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 측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너무 과하게 비용이 청구가 됐다? 특히 430만 원이 넘는 렌터카 비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빌린 기간은 25일, 피해자 측 차량인 닛산 맥시마의 실제 수리 기간은 7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18일은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행은 가능하시니 차량 출고하셨다가 부품이 들어오면은 그때 좀 수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나가지 차 타기 싫다. 닛산 차량 부부는 5일간 입원을 했는데 이때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가장 아프시긴데 근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다 청구를 의심한 최 씨가 해당 영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소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차를 빌리면 손해볼 게 없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과실이 어디에서 뭐 50%가 생겼다 해도 고객님한테 청구되시는 건 하나도 없으세요. 원래는 50%를 고객님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차를 렌트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의 10%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현금으로 드리죠. 제가 50만 원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밖으로 세면 안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차를 빌리게 하는 상술인데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담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마음껏 기간을 늘리더라도 일정 제한 조치를 걸어놔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받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렌터카 영업소 측은 최 씨 측에만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고객님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고 상대방 렌트카에다만 시켰어요. 그 보험사에다만. 롯데 렌터카 측은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금 지급한 적 없고요. 제가 언제 뭐 돈 지급한 거 보셨어요?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제가 언제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최 씨는 롯데 렌터카 측을 고소했고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벌초를 다녀오던 일가족이 크게 다쳤는데요. 가해 차량에는 대낮부터 만취한 군 장교와 부사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 둘 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운전자를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난감한 사건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의 한 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이 차량은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데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저기서부터 그냥 과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연무장을 갖고 직진하는 차를 앞으로 가는 거지. 두 번째 피해 차량에는 벌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머리를 다치는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꼬맹이의 얼굴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거든.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은 육군 7군단 예하부대의 중위와 하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모두 0.12%를 넘어선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사과 한마디도 못 듣고 뒤에 어떤 죄송하다고 하던가요? 아유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술 취해가지고. 사고 차량은 하사의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육군 초급 간부들의 일탈을 넘어 일주일 넘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초유의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던 장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부사관 역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토요일 낮에 부대 안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이들이 둘 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맞서는 상황.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서로 운전 안 했다. 발뺌했어요. 서로 운전 안 했다. 운전대 잡으신 분이 확실히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다 혐의 내용도 부인하고 있어 구속까지 가능한 사건이라면서 현역 군인 신분이라 수사권을 군에 넘겼습니다. 군사경찰은 에어백 등에 묻은 혈흔과 타액을 채취해 운전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온라인 생방송에 고스란히 찍혀버린 이 부산의 음주운전 사고, 경찰이 동승자 3명 모두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걸 알았다면 차에 동승한 자체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개 차선을 막은 채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영업 중인 부산 서면의 한 골목길.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걷던 행인 2명의 다리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하는 차량.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줄줄이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장면은 당시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한 인터넷 생방송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야, 한번 치고 갔나 봐. 119또 불러. 마치 도미노를 쓰러뜨리듯 1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잡고 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은 120m가량을 달려와 이곳에서 행인과 야외 탁자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70m 정도를 달아나다 붙잡힌 차량 안에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3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나온 이들은 차를 타고 100여 미터 정도를 이동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탄 동승자 3명도 모두 입건했습니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더라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근 을왕리 음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 할머니가 창문을 넘어서 버스에 탑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은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우리나라 식당이나 카페처럼 QR코드 같은 이 건강 코드를 보여줘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아예 없거나 사용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할머니가 버스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버스 안내원은 팔을 뻗어서 막아봅니다. 그러나 이미 절반 넘게 넘어온 할머니의 몸은 버스 안 좌석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버스 기사가 할머니를 태워주지 않자 할머니가 버스 바퀴를 밟고 창문으로 올라탄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중국 상당수 지역에서 버스를 타려면 스마트폰에서 건강코드 어플을 열어서 버스 기사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걸 할 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 건강코드는 우리가 쓰는 전자출입 명부, 즉 QR코드와 비슷한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인이 많아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手机扫码过不了，你没有我开不了车，你不用往里走，我走不了了，你要不扫码走不了。 버스에 올라탔던 한 할아버지는 결국 다시 내야 했습니다. 因为啥呢？市政府有规定，不扫码、不戴口罩，不允许入住。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코드 없이는 탈 수 없다는 안내원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플을 내려받아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 얼핏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건강 코드 사용이 어려워 아예 외출을 하지 않겠다는 노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어플 대신 종이로 건강 코드를 발급해주는 지역까지 생겼습니다. 这是你的纸质健康码啊，这个绿码是代表是正常的，但是这个健康码它有个时间限制，一系就是7天。 코로나가 가져온 이른바 언택트 시대에서 인터넷 기술 활용 능력은 일상을 위한 필수 능력이 됐지만 노인들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중국 노인 인구는 2억 5천여만 명. 이 가운데 아직 2억에 가까운 노령층이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조차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타기 위해 창문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곤란은 장소와 상황만 다를 뿐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농협은행이 높은 우대금리를 보장한다면서 5만여 명한테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면서 애초 약속과 달리 금리를 일방적으로 깎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년에 200만 원을 보장했다면 이제부터는 10,000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9년 전 농협은행 직원의 권유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얼마를 맡기든 간에 연 2% 이자를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 1억 원을 맡기면 연이자 2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김 씨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 통장의 우대금리가 연 1%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원금 100만 원까지만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가까이 그냥 현금을 넣어뒀었는데 새해 전 이자가 200만 원인 거죠. 10,000원으로 줄인다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은행이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를 내린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엔 5개 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최대 1.9%포인트 없앴고 2016년에도 4개 상품의 우대금리를 2%포인트 가까이 없애거나 줄였습니다. 문제의 통장만 해도 5년 이상 유지하면 연 2%의 우대금리를 준다며 가입시켜놓고 불과 3년 뒤 금리를 깎았는가 하면 이번에는 금리를 낮춘 것도 모자라 금액 제한까지 만든 겁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5년 이상 유지한 고객은 5만 7천 명. 이 가운데 처음 약속받은 연 2%의 이자를 받은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농협은행 측은 수시 입출금 통장은 늘 금리가 바뀐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진 영향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장기거래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는 당초 2%였으나 금리 인하로 인해 2%를 적용받는 고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릴 땐 우대금리를 뭉텅이로 깎던 이 은행이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2017년과 2018년엔 고작 0.1%포인트씩 올리는데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계약해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그 조건 달성을 위해서 충실하게 노력했는데 은행은 그냥 저금리 기조 때문에 그냥 그 피해를 온전하게 그냥 고객이나 조합원들한테 그냥 떠맡기는 거잖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 문제를 추궁하자 농협은행은 우대금리 인하를 보류하겠다고 바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주차 타워 천장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 경찰은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작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시간은 11시 21분이고요. 이미 추락해서 이미 사망 상태이셨습니다. 사촌 형제지간인 이들은 오피스텔 건물과 연결된 11층 높이의 주차타워 꼭대기에서 콘크리트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3명이 함께 작업을 했는데 숨진 근로자 2명이 서 있던 중앙 부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추락했습니다. 3명인데 한 명은 거기 가장자리에 있다가 저는 가운데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현장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거푸집과 지지대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다 무너진 거예요. 바닥에 돌들이 위에 같이 있으니까. 경찰은 붕괴된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잔해를 확보해 지지대 등을 만드는 데 불량자재를 사용한 건 아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통로인 오픈마켓, 또 배달앱 같은 이른바 플랫폼들의 갑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런 플랫폼들이 수수료나 손실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순대 전문점. 배달앱인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1,900원짜리 순댓국 세트를 팔았을 때 수수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 원래 배달의 민족 측과 맺은 계약대로라면 음식값의 16.5%만 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이 가게는 배달비 2,900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는 가게는 배민앱에서 고객이 검색할 때 맨 뒤에 노출되게끔 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결국 1,900원짜리를 팔아 배민 측에 내는 돈은 4,700원. 음식값의 절반 가까운 43%나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배달비를 안 주게 되면 우리 이거 어플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배달비 주게끔 만드는 거지.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배민 측은 검색 순위에서 배달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업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문제는 배달앱 측이 이처럼 중요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미리 업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명시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차라리.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제시를 하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무조건 배달하려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이른바 갑질을 막는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들 가운데 매출 100억 원,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내의 업체들, 구글이나 에어앤비 같은 해외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수수료 내용과 부과 기준, 상품 노출 방식 등 기존의 영업 비밀이라며 숨겨왔던 정보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또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손해나 사은품을 전가시키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억 원, 위반 금액 2배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로는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4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일본도 최근 같은 법을 만들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 제정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즈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 측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교사와 소방관, 간호사가 1년에 내는 소득세를 차례로 보여줍니다. 수천 달러에서 10,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고작 750달러, 우리 돈 88만 원만 냈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는 트럼프보다 소득세를 10배나 많이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 의혹이 터지자 발빠른 공세에 나선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16년과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연방 소득세를 각각 750달러, 우리 돈 88만 원만 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당선되기 전 15년 가운데 10년은 수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It's fake news. It's totally fake news. Made up, fake. First of all, I paid a lot, and I paid a lot of state income taxes too. It'll all be revealed. It's going to come out. 하지만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나온 세금 탈루 의혹은 트럼프에겐 악재가 분명합니다. 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해리스 후보가 53%의 지지율로 트럼프 펜스 후보를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여성과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투표 의사가 있는 남성 유권자 조사에선 트럼프가 55대 42로 앞섰지만 여성은 바이든이 65대 34로 큰 폭으로 앞섰고 흑인은 바이든이 88%대 9%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8%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에 열릴 첫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예행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유세가 대폭 줄어든 만큼 세 차례 열리는 TV 토론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죠. 이번 추석은 예년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언급되는 주요 단어를 살펴봤더니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었고 선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서진우 보인다, 화면에.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60대 부부가 스마트폰과 연결된 TV로 서울에 있는 아들네와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곧이어 추석 차례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준아, 같이 절해. 시작. 가족들이 모이는 건 자제하면서 차례는 함께 지내는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새로운 풍경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고 함께 참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생소한 감은 있지만 코로나19가 있는 현 시국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이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명절 스트레스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과 SNS상의 추석 연관어 120만 건을 분석해봤더니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올해가 최근 4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원인으로 거론되던 시댁과 음식의 언급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차례에 대한 언급도 작년보다 95%나 감소했고 용돈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둔 가장 큰 변화는 차례 등 직접 만나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줄어든 점인데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신 추석 선물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해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명절 특수가 사라진 전통시장과는 반대로 대형마트는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조금 더 고가 제품으로 보내드렸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마음이라도 좀 풍요로워지라고 이렇게 좀. 연휴가 닷새나 되지만 여행을 언급하는 횟수는 급감했고 집콕이라는 신조어가 상위 2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언급돼 코로나19가 바꾼 추석 풍경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한 터키의 한 교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감제 아슬란 씨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학교에 오자마자 화이트보드와 학습 자료를 잔뜩 들고 길을 나서는데요. 도착한 곳은 제자의 집. 화이트보드를 세우고 바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생은 단 2명. 의자도 없이 서서 수업을 듣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하죠. Evimizde internet yok işte. İnternet yok. Bu koronavirüsten dolayı okula gidemiyoruz. Burada öğretmenimiz fotokopiden bize kağıt veriyor. ödevlerimizi yapıyoruz. 이번엔 다른 집. 단 한 명의 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의 시골 마을에는 열악한 인터넷 환경 탓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슬란 선생님의 선택은 제자 18명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수업을 하는 건데요. Okulda da internet var ama evlerimizde internet olmadığı için biz çocuklara internet üzerinde ulaşamıyoruz. Zor oluyor. Ben öğrencilerimi yarı yarıya alsam acaba ders işlesem olur mu? Hocam bu biraz sıkıntılı bir süreç olmaz dedi. 거의 1대1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력도 좋아져서 학습 효과도 향상됐습니다. 선생님의 방문 수업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Bu pandemi döneminde, bu zor dönemde bile çocuklarımızı yalnız bırakmıyor, eve geliyor. Elinden geleni kadar çocuklara eğitim vermeye çalışıyor. 수업은 제자들 집의 마당이나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킨 채 진행됩니다. 간식도 na눠주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도 챙깁니다. Bu şekilde çocuklara daha faydalı olduğunu düşünüyorum. Elimizde şu an bunlar geliyor. Yani şartlar hepimizi de zorluyor durumda. Hani kimse bu durumda olmak istemezdi. Şartlar hepimizi zorluyor. İnşallah daha da faydalı olur. Daha da iyi sonuçlar alır. 현지에서는 선생님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곳에 인터넷은 없을지 몰라도 아슬란은 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전국에는 산업단지가 1,200곳 넘게 있습니다. 산업활동의 결과물로 생산품도 있지만 이 폐기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산업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부족한 탓인데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활동의 그림자, 이 폐기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기자가 현장부터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축구장 30개 크기로 큰 규모지만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악취가 퍼지면서 주민 수천 명이 고통을 호소해 다음 달까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냄새를 맡으면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안 빠져나갑니다. 이곳에선 광석 찌꺼기와 공사장 자재 쓰레기, 하수 침전물 같은 산업 폐기물을 하루에 350톤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매립장이 문을 닫자 주변 산업단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녹산 산업단지입니다. 마당에 염색 폐수를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인 슬러지가 포대째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은 다른 지역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톤당 비용이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매립장이 영업 정지를 한 달간 먹는 바람에 지금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비싼 운임을 들여가지고 포항이라든지 경주에다가 지금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지역 산업단지는 현재 23곳.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는 경북이나 전남, 충남까지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매립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민을 처리할 때 인근에 없어서 고령화를 하기 위해서 충남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전체에서 폐기물 매립지가 여기 한 곳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2025년이면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19곳이 추가로 들어서면 폐기물이 늘어나 종료 시점보다 2년 앞선 2023년에 이미 포화 상태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새로 만들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들어서는 산업단지 19곳 가운데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매립지를 만들어야 하는 곳은 4군데. 그러나 부산과학산단 매립장은 공사를 절반 정도 진행하다 주민 반발로 중단했고 3곳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싫어하는 저희 주민들이 많아서 내리죠.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먼저 조성을 하고 건달을 만드는 게 안 맞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강원 영월군의 한반도면, 황조롱이와 수달 등 멸종 위기종이 살며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2.5km 떨어진 시멘트 폐광산에 560만 톤 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계획인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첨단 공법을 도입해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석회암 지역은 그 틈이 많고 또 동공이 많습니다. 차수막 설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침수가 발생해서 폐기물 매립장 정서를 적극 처리하라! 경북 포항에선 산업 폐기물 매립장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큰 매립장을 짓기로 한 충남 당진에선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하루하루 늘고 있고 그 옆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 반발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산업활동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려면 애초에 폐기물을 관리하는 체계부터 믿음을 줘야 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부터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뒤 입주를 앞둔 경기도 연천 은통 산업단지. 60만 제곱미터 땅에 식품과 의류 등 9개 업종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통연 산업단지입니다. 은통단지와 비교해 넓이가 3분의 1에 불과하고 업종도 2개뿐입니다.
그런데 두 단지의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통연단지의 예상 폐기물 배출량은 12,0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3배나 더 크고 업종도 훨씬 많은 은통단지는 고작 3,000톤으로 통연단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행법상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상 폐기물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응통단지는 규모는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데도 예상 폐기물량이 기준에 못 미쳐 결국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환경 영향평가에 사용한 통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상 배출량은 매년 업종별 업체 수와 산업 폐기물량 등을 고려해서 산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용한 통계 자료가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그 작성 지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평가서를 작성하는 대행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이처럼 통계 자료 사용 기준조차 없다 보니 폐기물 예상치와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실제 폐기물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단지는 신고된 배출량이 예상치보다 42배나 많았고 경남 함양의 한 산단은 거꾸로 예상치보다 무려 600분의 1이나 적게 폐기물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고된 폐기물량 수치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폐기물량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추적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업체가 신고를 누락하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50만 제곱미터 이상 전국 산업단지 118곳을 확인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을 제대로 신고한 곳은 고작 29곳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관련 통계가 대단히 부실했으며 환경부는 산단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량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폐기물 관리와 이에 기반한 사후 환경 영향 평가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발생 가능한 예측을 하고 이후에 이제 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서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발생량에 근거해서 매립지 설치 의무를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환경부는 전국 1,200개 산업단지 폐기물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비행기가 인근 산에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완하면 쓸 수 있다. 이런 어정쩡한 내용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초 작성된 안전보고서를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지도의 축척까지도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파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해 사용해도 좋은지를 검토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한마디로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였습니다. 지난 25일 채택한 최종 보고서엔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검증해왔던 안전분과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이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당초 위원들이 제출한 안전분과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수정된 보고서가 전체 회의에 회부돼 표결에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쟁점은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하는 확장안의 산 충돌 가능성입니다. 지난 4월 시뮬레이션 검증에선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할 경우 공항 인근의 금정산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기준인 25만 분의 1 지도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더 정밀한 5,000분의 1 지도를 사용해 충돌 가능성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도는 정밀도가 높을수록 허용 오차가 더 줄어드는데 25만 분의 1을 적용하면 비행 반경이 충돌 가능 구역에 포함되지만 5,000분의 1을 적용하면 금정산 정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걸로 나옵니다. 확장안을 관철시키려고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규정대로 지도 적용해가지고 하면 그냥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했을 때는
이미 뭔가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한 거거든요. 항공사와 조종사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죠, 그거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전문가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위험하다고 본 것인지 결국 자료가 부실해 검증이 불가능하다. 새 활주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설계 기준 위배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5일 진행된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경과 및 표결 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들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안전보고서를 왜곡 수정하고 표결까지 강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검증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전분과위원 80%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중순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자, 펭수 들어와 이벤트 국정감사 시끌인데 주말 사이에 이 문제로 진짜 시끌시끌했어요. 지금 펭수를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건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네, EBS 교육방송의 간판 캐릭터죠. 펭수. 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만 2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이 EBS 국정감사 때 펭수를 부르자고 제안한 건데 네.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팽아? 크지 않았어요, 팽? 이제 김명중이랑 밥 안 먹어! 김명중! 저 여기 대빵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앉으시고. 자, 이게 무슨 펭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그냥 출연자 아닙니까? 네, 일단 펭수에게 무슨 잘못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3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네. 일단 펭수 덕에 늘어난 수입을 EBS가 저작권료로 제대로 나눠주는지, 또 연기자 처우는 괜찮은지, 또 노동 착취 같은 건 없는지 등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걸 꼭 이제 펭수를 직접 불러서 들어야 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짚으려는 것이 불공정 이런 문제인데 네. 펭수가 그것에 이제 대변인이 되느냐, 일단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펭수가 국감장에 오면 실명으로 선서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연기자 신원이 노출되면 앞으로 펭수가 그동안 해오던 사이다 발언 같은 창작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되면 국민적 즐거움이 하나 사라지는데 그런 실익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황보승희 의원 참고인이라서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네, 국회법상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꼭 나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참고인도 채택하려면 이제 여야 합의하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요. 또 불출석했다고 네. 또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회가 EBS를 이제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펭수 혼자서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국감의 화제성 증인 참고인 더 있죠? 네, 화면을 보시면요. 국회 법사위에서는 교포 출신 해군 특수전 전단 유명 유튜버인 이근 대위를 불렀고요. 네. 또 이제는 국감 단골이 됐습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농해수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특이하게 기재위에서는 국세청 관련 증인으로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자, 국정감사 중요해요. 그리고 네. 증인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지금 의원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인지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근 대위 같은 경우에도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경험담을 좀 들어봐야겠다는 게 이유인데요. 네. 백 대표는 골목상권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 전두환 씨는 체납세액이 제대로 징수되는지 체험담을 직접 들어보자며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건데 여당은 사건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 결국 의원들이 실제로 증인 유명세 덕을 좀 봐요.
네, 뭐 사실 이번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국감이나 국정조사에서 특정인이 출석한 것만으로 화제가 됐던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안개를 키는 김봉남 씨죠? 네, 본명은 김봉남. 만약 정당한 이유 표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눈치도 없는 표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뜯겼다고 나옵니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처음 듣는 얘기고 말이죠. 저는 자, 뭐 이 장면들 다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과연 무엇을 밝혀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렇다 보니 이번 국회부터는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처럼 이번 국감엔 기업인 증인을 아예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의원도 있고요. 또 정치권 일각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만큼 현장 출석이 아닌 화상으로 증인 출석을 부르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류현진 선수에 이어 김광현 선수도 데뷔 첫 해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는 정해졌는데 등판 일정이 미정이네요. 이명진 기자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5대2 승리를 확정하는 순간 The St. Louis Cardinals are headed to postseason play in 2020. 가을 좀비란 별명답게 자력으로 진출하면서 내일 더블헤더도 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상대는 서부지구 2위 샌디에이고. 다음 달 1일부터 3판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김광현의 등판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현재로선 플레이어 T와 웨인라이트에 이어 3차전 등판이 유력하지만 상황에 따라 2차전 불펜 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볼티모어에 지면서 리그 전체 1위 템파베이와 맞붙게 됐습니다. 류현진과 최지만의 맞대결 여부와 함께 류현진의 투입 시기도 관심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위해 2차전 등판이 유력한 가운데 내일 최종 결정이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텍사스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시즌 최종전에 출전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 앞에서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가슴 뭉클함을 선사했습니다. 전훈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손목 부상 이후 20일 만에 시즌 최종전 선발로 나선 추신수. 구단의 깜짝 초대로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7 years as a Ranger, and this is a meaningful moment for Chu. 완전치 않은 몸 상태에도 출전을 자청한 추신수는 정상 타격이 어려워 기습 번트를 시도했고 전력 질주 끝에 내야 안타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그대로 교체됐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고 돌아온 팀 내 최고참에게 동료들은 뜨거운 포옹과 격려를 건넸고 뭉클한 더가웃 송별회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he gave me the opportunity to put in the lineup and lead off spot. You know, I told him I would just want to pinch hit, you know, during some point in the game. 부상만 아니면 도루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Just I want to give some message to a lot of young players. I just love the game. Just I want to get out there. 텍사스와 재계약 여부는 미지수지만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했던 대로 할 거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똑같이 해왔던 대로 할 겁니다. MBC 뉴스 전훈칠입니다. 다음 달 2차례 친선 경기를 갖는 축구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에서 진행된 명단 발표. 벤투 감독은 빨간색 콘 마스크, 김학범 감독은 얼룩무늬 원정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눈빛 대결 한번 볼까요? 낯선 상황에 어색한 웃음. 선수 선발을 놓고는 신경전이 치열했다는데요. 김학범호에서 활약했던 이동경, 이동준, 원두재 선수가 이번엔 벤투호에서 뛰게 됐습니다. 경기는 다음 달 9일과 12일, 소집 훈련은 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멕시코 프로축구에서 나온 절묘한 전갈킥입니다. 뒤꿈치 마무리 정확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단풍은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물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2주 후면 절정에 달하겠고요. 서울 북한산에는 다음 달 16일쯤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일 아침도 대관령의 기온이 5도까지 낮아졌다가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북쪽으로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중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찬 공기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는 비가 올 때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갈수록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8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